자기는 사랑받기 위해서 부모 눈치를 보게 되고 부모의 그 가치를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게 심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심하면은 이제 어른이 되더라도 이제 어른이 되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거나 또는 뭐 나를 평가하는 대상 있잖아요. 좀 직장 상사, 좀 나이가 많은 분들, 좀 권위자들 이런 분들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 앞에 발표하는 게 힘들고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친구들 사이에는 이야기를 참 잘하는데 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앞에 가면 말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이상형 이사님은 이제 어르신들 앞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참 편안하실 거예요, 그죠? 편안하죠? 어르신들 느낌이 어떠세요? 편안하신 분도 있고 조금 까다로운 분도 있고 예, 그 사람마다 특징이 있는 것처럼 네, 어르신들한테 그 무조건 편안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편안함 속에 약간의 그 가져야 될 그런 뭐랄까 높낮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편안한 건 아니고요. 네, 편안함 속에 약간의 이렇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무조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편하세요, 우리 이상형 이사님은? 사람들 대상 중에 좀 불편한 대상들 어떤 분들이에요? 불편한 대상은 그 정신이 있으신 분도 그렇고 없으신 분도 그렇고 자기만의 그런 아기들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기들만의 무조건적인 자기만을 바라봐주고 자기한테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독특하게 이렇게 뭐 음, 어, 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다 있는데 한 사람이 특이하게 뭐 다른 말을 한다거나 네, 난 그거 싫어 뭐 그렇게 하기 싫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딱 대중들이 그쪽 말에 쏘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압이 안 돼서 네, 약간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좀 다른 게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통제를 하면 바로 확 이렇게 통제가 되는데 어른들은 아이들도 아니고 본인 자체가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그런 개념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예의 저는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행동을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 자기만의 기준의 예의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의를 멋지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저는 네. 저는 불편한 사람들 앞에서 강의가 안 되거든요. 불편한 사람들 앞에서 네. 강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관계로 제가 만들죠. 그 사람을 좋아하면은 강의하는 게 편안하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참 중요한데 어릴 때 이제 이렇게 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의외로 그 교회 목사님이나 어떤 학교 교사의 자녀들이 대인 공포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한테 상담 오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이제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라든지 교사 같은 경우에는 티칭, 막 가르치는 것에 익숙한 분들이잖아요. 올바른 것들을 막 주입시키려고 그러고 또 이분들 가치관이 얼마나 뚜렷합니까? 우리 아들이 착한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 아들이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면은 칭찬을 들어야 되고 그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런 욕구들이 아주 강한 분들이 주로 이제 교사나 목사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섭을 하게 되거나 지나치게 가치를 족구화시키게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옛날 어릴 때는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 농사 짓는 분으로 또 나이도 많으시고 참 그게 원망스러운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안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만화책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동문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공부를 한다. 이제는 공부 그만하고 밥 먹거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만화책을 보는 것조차도 공부한다고 이렇게 저를 염려하고
이제 공부 그만하고 밥 먹으라고 했던 그 어머니 앞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엄마를 위해서도 진짜 내가 공부해야 되겠네.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제대로 잘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 농사를 짓거나 뭐 도시에서 장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의외로 자존감이 높고 어른이 되면은 좀 자기 생활력이나 뭐 자기 생활 인생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 뭔가를 지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데,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로 수용, 존중을 하면서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수용, 존중과 같은 이렇게 보금자리 역할을 합니다. 보금자리.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은 말로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범을 통해서, 모범 보이기를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주면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부모가 적극적인 행동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 부모가 약속을 잘 지키면서 약속은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지. 자, 집에 가면 부모가 이제 책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기보다는 이제 책을 보면서 야, 너도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해가 아니라 엄마가 지금 책 보는 것처럼 너도 책을 봐야 돼. 이렇게 그 부모는 모범 보이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모범. 이해되시나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모범을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따라하지 않아. 그때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건 맨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들을 보면 엄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서 너 방에 들어가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엄마는 행복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는 못 배우고 못 살지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 된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불행하지, 엄마는 불행하지만 우리 아들, 딸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해. 근데 불행한 엄마가 어떻게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엄마가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존감이 높은 엄마가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예? 열정적인 엄마가 또 자녀를 열정적으로 만들고요. 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엄마가 자녀를 성공적으로 살게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자녀한테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엄마가 행복하게 살아주잖아요. 엄마가 행복한 엄마로 살아주잖아요. 그러면 아들, 딸은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엄마가 의식주로 성장하고, 엄마가 마음이 평화롭고, 엄마가 인생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아들, 딸은 그냥 엄마를 닮아서 따라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줄까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면 우리 아들은 행복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나 자신한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우리 엄마들은 반대였죠. 엄마는 못 살지만 내가 식모살이를 하더라도 우리 아들을 대학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딸을 또 대학을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첫 월급 타가지고 이제 빨간 내복 선물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빨간 내복을 입지 않고 장롱 속에 꼭꼭 감춰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딸 시집 갈 때 선물을 하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보면, 나는 못 살지만 우리 아들, 딸은 잘 살도록 하고 싶다, 이건데,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엄마가 행복해야만 아들, 딸이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진리를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부적인 사랑이 왜 나오는가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계속 조건적인 사랑을 받다 보면요, 우리 다음에 이제 TA론이라는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TA 교류 분석이라는 그런 심리학의 관례가 있었어요. 교류 분석. 여기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자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자아가 있어요. 봐, 어버이 자아가 있고 어른 자아가 있고 어린이 자아가 있습니다. 자, 어버이 자아 중에 이제 그 CP라는 게 CP는 엄한 아버지 같은 마음, 엄부의 마음이라고 하죠. CP.
NP라는 게 있는데, NP는 뭐냐면은 자애로운 엄마 같은 마음이라 해서, 자, 자모의 마음. NP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CP, NP. CP는 뭐라고 했죠? 엄부. 엄격한 아버지의 마음. NP, NP, N. NP는 자애로운 엄마 같은 마음이죠. 그러면 자모의 마음.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게 있는데, A는 어른 같은 마음입니다. 어른 같은 마음을 이제 A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린이 자에 보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FC. FC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자유로운 어린이 같은 마음. 자유로운 어린이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AC라는 것은 순응적인 어린이 마음. 이렇게 이제 5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CP는 다시 보면 CP는 엄격한 아버지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엄부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잘해야 돼. 다른 사람은 말을 잘하는데 나는 왜 말 못하지? 다른 사람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왜 공부를 못하지? 난 이게 문제야. 난 못났어. 이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를 꾸지람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나를 꾸지람하는 거죠. 나를 계속 음악에 다그치고 꾸지람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엄부라고 그래. 그래서 막, 아,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왜 나는 말을 못하지? 왜 돈을 많이 못 벌지?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깔아뭉개는 거예요. 꾸지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NP는 뭐냐면 나를 이제 이해하고 나를 존중하고, 우리 엄마가 이제 자유롭게 우리를 옛날에 이렇게 안아주었던 것처럼 나를 막 이렇게 안아주는 마음이에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남들도 못하는 게 있을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원한다면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이제 존중하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제 NP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어른 마음은 뭐냐면 이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마음이에요. 뭐, 길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잖아. 지금은 빨간 신호니까 건너가면 안 되지. 자, 대소변은 화장실에서 해결해야 돼. 길에서 오줌을 놓으면 안 돼. 뭐 이런 올바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올바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성적인 마음을 우리는 이제 어른 자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C, 이제 자유로운 어린이 마음은 뭐냐면은 막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제 FC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뭐 말도 잘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막 표현하는 거야. 어릴 때 이제 아기들이 엄마 앞에서 재롱을 떨고 자기를 제대로 표현했던 것처럼 어른이 되더라도 사람들 앞에 서면 막 자유롭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이제 FC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노래, 춤, 뭐 율동, 강의, 뭐 무대 체질, 이게 무대 체질에 해당되는 사람은 FC가 높은 사람이죠. 뭐 TV에 출연한 연예인들, 그죠? 자, 있는 그대로 자기를 막 표현하는 이런 자유로운 어린이 마음을 FC라고 한다. 그러니까 AC는 뭐냐, 순응적인 어린이인데, 이른바 남의 눈치 보고 착한 행동을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자, 남들 눈치를 보면서 착한 행동을 하는 마음. 착한 어린이가 되거죠. 자, 기죽고 주눅 들고, 막 소심하고, 나를 감추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고. 자, 그럼 제가 5가지 마음을 이야기했는데요. 어릴 때 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자, CP가 높겠죠. 엄부의 마음이 강하겠죠. NP가 약하겠죠. 자기를 따독거리는 마음이 약하겠죠. 그렇죠. FC가 또 약하겠죠. 자유롭게 자기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AC가 강하겠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5가지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뭐 CP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NP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뭐 A, 그다음에 FC, AC 이게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교류 분석 T 이론 이해되시나요? 우리 이상희 선생님 이해되세요? 네. 아유, 오늘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 너무 예뻐요. 진짜 잘 따라와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뭐 혹시 두 분 이사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시장 갔다 올 테니까 할머니랑 잘 놀고 있어.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이나 어떤 경우는 한 달이나. 왜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뭐 맞벌이를 하거나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까 할머니랑 잘 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일주일 한 달 동안 엄마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엄마를 기다리는데 엄마가 안 와.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두려움, 공포 그쵸? 아닌가? 두려움, 공포죠. 다 들어가는 마음이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갔다 와서 대본을 열면서 엄마 하고 불렀는데 집에 엄마가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엄마가 왜 없지? 엄마 하고 이제 그 엄마를 찾아서 울 수가 있잖아요. 1시간을 기다려도 엄마가 없어. 2시간을 기다려도 3시간을, 4시간을 계속 기다려도 엄마가 없어요. 엄마 부르는데. 그러면 처음에 마음이 계속 타 들어가면서 이른바 이제 이 가슴이 뭐 우리 그 금원 수덩이처럼 쉽게 말하면은 마음에 구멍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에 구멍. 마음의 구멍을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참고로 아기는 16시간 이상 엄마랑 떨어져 있으면은 자, 그냥 어떤 자폐증처럼 마음의 구멍이 이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6시간. 근데 우리는 16시간만 아기를 떼어놓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떼어놓는 경우가 참 많죠, 어릴 때. 그럼 이 마음의 구멍은 어떤 거냐면 우리 시골에 가면 창호지 문이 있잖아요. 창호지 문에 구멍이 뚫리면은 우리 겨울에 어떤 바람이 들어오죠? 겨울에 어떤 큰 바람? 바람, 그 뭐지? 어,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 그러죠. 황소바람. 네네네. 항상 황소바람. 황소바람이 들어오면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창호지 문을 쉽게 말하면 뭐 종이에 이제 풀을 발라서 이제 붙인다든지 구멍을 막잖아요. 자, 우리 마음의 구멍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이렇게 이제 엄마랑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마음에 이제 상처가 있어. 그러면은 두 번 다시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른바 그래서 방어 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방어 기제. 방어 기제. 내 마음을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그 방어 기제라는 게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엄마랑 떨어져서 할머니한테 이제 키워줬는데 그 떨어지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려워서 막 마음에 이제 이렇게 구멍이 생긴 사람은 누군가한테 버림받는 것, 누군가한테 버림받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누군가한테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누군가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어른이 되더라도 남들이 나를 싫어하면 안 되는데 남들이 나를 비난하면 안 되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사랑받아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안달하는 마음, 안달. 자, 사랑에 안달하는 마음, 뭐 사랑을 얻고자 하는 뭐 사랑의 어떤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마음의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자, 마음의 구멍을 어떻게 막느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랑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 로저스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의 실수, 나의 문제, 나의 단점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한 사람 이상한테 사랑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기 본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요. 나의 실수도 사랑받고 나의 단점도 사랑받고 나의 문제도 사랑받고 나의 아픔도 사랑받고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사랑을 받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두 분 이사님이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경수 이사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이상경 이사님의 모든 걸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진짜 아픔 상처조차도 누구한테 말 못하는 그런 과거의 모든 것들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경 이사님 또한 우리 오경수 이사님의 모든 걸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경수 이사님도 상처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 상처, 정말 누구한테 말 못하는 나만의 과거에 힘들었던 거 이런 걸 다 알아주고 사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기 본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뭐 남들 눈치를 볼 이유가 없죠. 이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삶의 예술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A타입 행동 양식으로 하는데 A타입 행동 양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지나치게 물질적인 성과에 집착을 하는 경향. 지나치게 물질적인 성과에 집착을 합니다. 뭐 어릴 때 같은 경우는 꼭 1등을 해야 된다라는 거. 공부가 좋아서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등을 해야만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남들한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1등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또 일을 하더라도 난 집에까지 일거리를 가져와서 밤을 새더라도 일을 제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사 일을 집에까지 가져오는 경우, 뭐 주말에도 출근하는 사람. 왜냐하면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일을 잘해야만 직장 상사한테 욕 듣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지나치게 물질이나 어떤 성과에 집착하는 경우는 이제 A타입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일 중독하고 틀립니다. 일 중독, 일을 정말 일을 좋아해서 일에 빠져 있는 게 이제 일 중독이잖아요. 근데 A타입 행동 양식은 일이 좋아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직장 상사한테 욕먹지 않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자, 두려움 극복 전략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 일단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뭐 두려움을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가 버렸네요. 자, 남은 시간은 편안하게 나누면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